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트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세란입니다. 네, 벌써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0월도 중순을 다 넘어가고 이제는 정말 만연한 가을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란 씨, 네.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한창 어릴 때는 또 네. 수영하는 여름이나 아니면 스키 타는 겨울 좋아하곤 했는데 네. 이제 어느새 좀 나이를 먹었는지 약간 좀 선선한 우리 봄과 가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봄과 가을 중에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봄은 또 꽃샘추위 때문에 춥기도 하니까 네. 우리 약간 그래도 선선하게 좀 가디건 걸쳐주면 또 따뜻한 맞아요. 가을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반팔 입고 다니다가 좀 쌀쌀하다 싶으면 가디건 하나 걸쳐주는 이런 가을 날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기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유난히 이 가을 아침이 참 쌀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쌀쌀한 가을 아침에도 우리 계좌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우리 굿모닝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들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란 씨, 오늘은 네. 또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 살펴보기 전에 전날의 국내 증시 그리고 간밤의 미국 증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핫 이슈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접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알차게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알아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 국내 증시 브리핑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반도체 충격에 국내 증시 함께 흔들렸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 방어에도 261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함께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대비 0.88% 하락한 2610.3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각 400억 원, 6,535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개인만 6,55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현지 시간 15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부진한 3분기 실적이 유출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결과인데요. 엔비디아는 4.69% 내렸고 TSMC는 2.64%, 브로드컴은 3.47%, AMD 5.22% 하락했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5.18% 급락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2.46%, SK하이닉스 2.18% 크게 내리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신한지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KB금융 등은 하락했고요. 반면 삼성전자 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상승했습니다. ASML발 충격과 동시에 미국이 AI 반도체에 대한 국가별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가세하며 국내 주요 반도체 업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지만 개인 투자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하락폭을 축소했던 코스피 살펴봤습니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 1.04% 하락한 765.79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528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995억 원, 외국인은 1,369억 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ASML 실적 쇼크에 투심이 악화되며 반도체 소부장, 전선 등 AI 밸류체인이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이어지며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파란불 켜줬던 코스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국내장 살펴봤다면 간밤의 미국장은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오늘 3대 지수는 연이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37.28포인트, 0.79% 오른 43,077.7로 마감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7.21포인트, 0.47% 상승하면서 5,842.47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51.49포인트, 0.28% 오르면서 18,367.0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어닝 시즌에서 나온 기업 호조로 풀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79%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3분기 실적에서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6.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12.44%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4.53%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3.13%의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ASML은 중국 사업 비중 축소 우려로 인해서 다시 6.42% 하락하는 등 반도체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중소형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러셀 2000 지수는 1.64% 상승하면서 대형주 대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기술주에서 벗어나서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중과세 둔화와 이 중동 불안의 약화로 인해서 약보합세를 기록했는데요. WTI는 배럴당 70.3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17일에 발표되게 될 9월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미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노랜딩 전망이 더욱더 힘을 얻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우리 시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들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란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핫 이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테란 버핏의 핫 이슈는요. 삼성전자의 위기입니다. 네, 제가 저번 화요일 날 네. 우리 더본코리아의 매출을 이 브랜드가 담당한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혹시 어떤 브랜드인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딱 생각났는데 커피 프랜차이즈 백다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백다방 매출이 더본코리아의 매출의 38%를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백다방이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에게 위협을 받아 우리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더본코리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미 씨, 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다면 어딜까요? 시총 1위 삼성전자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액 중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은 약 18%에 달합니다. 이는 앞서 소개드린 더본코리아처럼 한국의 수출 실적이 삼성전자의 매출 변화에 자지되는 것을 물론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까지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위기론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론으로 이어질 텐데요. 반도체 사업의 우리 세계 시장 속 한국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9.1%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2019년 점유율 27.2%로 1위를 하면서 한국은 2위로 물려났는데요. 이후에도 하락세 이어지면서 2022년에는 점유율 18.9%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수출액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하면 1.27%포인트 각각 하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삼성과 한국 경제의 동조화 현상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산업에서 특정 부분의 비중이 정말 상당히 커지게 된다면 그 산업에서 경기 변동이나 충격이 발생할 때 위험을 분산시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오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의 위기까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의 경쟁사 대비 낮은 연구개발 투자가 기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지난해 R&D 비용은 매출의 10.9% 수준인데요. 2021년과 22년에는 이 비율이 8.1%, 8.2%로 더욱 낮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수년간 R&D 투자를 게을리한 것이 패착의 원인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우위를 뺏긴 것 또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는 HBM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기술 정체에 빠진 것인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2021년에서 23년 각각 매출의 9.4%, 11%, 12.8%를 R&D에 투자하면서 현재 HBM 기술력에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1년 전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가 단기 실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위기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113개 협력사에 대한 실적 또한 위기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제품 생산 축소는 연관 기업들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며 삼성전자 생태계에 포함된 한국 제조업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란버핏의 핫이슈에서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삼성전자 협력사는 물론 우리 한국 경제의 위기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때도 한 기업의 비중을 너무 싣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는 마쳐보고요. 네. 우리 수민 씨는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두 번째 핫 이슈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핫 이슈는 전기차 수주전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가 이 전기차 수주전인 이유가 바로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 덕분인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 속에서도 꾸준하게 대형 수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각각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와 현대자동차 등 이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란 씨, 이렇게 네. 최근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정말 요즘 LG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상승을 해줘가지고 네. 저도 2차전지 주주로서 아주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호재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특히 세란 씨가 말씀해주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달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서 포드와도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이 계약들이 이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점점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현대자동차와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제네시스 GV90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삼성 SDI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더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한 씨, 그렇다면 이렇게 유럽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유럽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저가 매수세로 자꾸 공략을 하니까 네. 관세를 또 어마어마하게 붙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저가 전략을 사용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제를 실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독일이 보조금 정책을 제안하게 되면서 유럽 내 전기차 수요는 점차 회복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또 르노와 볼보 등 이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의 가격 문제는 해결해보고 대중화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가 그들의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유럽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서 이 보급형 전기차 출시까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2차 전지에도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니만큼 오늘의 두 번째 핫이슈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란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좋을지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란 씨,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 속속히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경제와 관련된 생소하지만 재미있는 용어들 들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심리적 회계입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처음 사용한 말로 동일한 금액의 돈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해서 다르게 소비하는 행태를 말하는데요.
우리 수민 씨 네. 어떤 상황에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게할까요? 아무래도 돈의 가치라는 게 그 돈을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힘들게 한 달 동안 청소해서 우리 엄마가 주신 5만 원과 우리 수민 씨랑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받은 5만 원. 정말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겠죠.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각 돈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또 아무래도 가위바위보 이겨서 한 번에 5만 원 벌었다고 하면 기분 좋게 친구야 내가 오늘 저녁 산다 이러고 한 번에 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힘들게 청소해서 본 5만 원이라고 하면 그 돈이 정말 값지기도 하니까 바로 저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민 씨처럼 금액의 가치는 동일한데 돈을 획득한 방식에 따라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어 이후 소비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심리적 회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회계는 비싼 물건을 살 때도 적용이 되는데요. 평소에 시장을 보면서 몇천 원은 아끼게 되는데 비싼 냉장고나 소파를 사실 때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 지불하게 되는 이런 것 또한 심리적 회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세란 씨가 이 심리적 회계를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 이 심리적 회계에 속지 않도록 비슷한 돈의 가치를 내가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잘 알고 이 심리적 회계에 당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용어는 신파일러입니다. 세란 씨, 이 신파일러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제가 신 스틸러 이런 말을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신 파일러 뭘까요? 얇은 파일?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세란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파일이 얇다는 비유를 해가지고요. 적은 금융거래 실적으로 인해서 불리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아무래도 금융인력 부족자를 의미를 할 텐데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실적 그리고 3년 내에 대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신파일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란 씨, 어제 대출 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출 받은 적 없으세요? 네, 저는 대출도 아직 안 받아봤고 네. 저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쓰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이 신파일러가 저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이 신팔러의 대명사가 되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하는 부분들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똘똘하게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보고 이 은행의 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자가 되려면 또 큰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마냥 좋은 점만 있지는 않지만 돈을 좀 더 똘똘하게 굴릴 수 있다면 좀 더 대출도 받아보고 우리 신용카드의 할인이나 연말 정산 등의 혜택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용어는 스트리밍 용어입니다. 우리 수민 씨는 정보를 얻을 때 네. 보통 어떤 매체를 사용하시나요? 예전에는 약간 네이버 같은 검색 플랫폼에 검색을 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사용해서 영상으로 나오는 리뷰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민 씨처럼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활자 매체보다 동영상과 같은 시각 매체를 좀 더 활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2020년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고 20에서 40대도 절반 이상, 50대도 42.5%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쇼퍼가 많아지게 되면 기업의 판매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나 각종 언론사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색 플랫폼을 다룰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3가지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용어에 숨어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도 알려드리고 이 단어들 이면에서 드릴 수 있는 꿀팁도 전달해드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글보다는 영상이 좋은 스트리밍 쇼퍼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팍스탁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영상 좋아하시는 스트리밍 쇼퍼분들은 이 채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팍스탁 3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알찬 정보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주 실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핫 이슈들 전해주는 방도 있는데요. 네. 저희의 멘토님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 하단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시면 되는 우리 팍스 통신망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팍스 통신망도 입장하셔서 우리 실시간으로 하루 종일 우리 멘토님의 정보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내용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입으로 찾아볼 텐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매일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들을 쉽고 말랑말랑하게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인플루언서 경제인데요.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 인플루언서라는 예능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이 새로이 생겨난 시장이니만큼 오늘은 이 시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 경제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인플루언서 경제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이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를 보다 쉽게 유도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경제적 활동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인플루언서들이 단순한 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홍보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란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세란 씨는 이렇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있으세요? 저는 사실 네. 유튜브를 잘 안 봐서 잘 딱히 없는데 네. 그 예전에 막 그런 인터뷰하는 영상이나 네. 그런 것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인터뷰이가 나 이거 사용해요, 나 이거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뭔가 좀 혹해서 구매한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는 없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는 꼭 유튜브 찾아봐서 네.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추천해 주는 걸로 많이 사고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인플루언서 경제일 텐데요. 비단 뷰티 분야에 지나지 않고 정말 많은 분야에 걸쳐서 이 인플루언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인플루언서 한 분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있겠죠. 경제계에 정말 훌륭한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이 인플루언서 경제 또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이정호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다양한 정보들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인플루언서 경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플루언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 인플루언서들이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소셜미디어의 성장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가 몇 년 새에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팔로워를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짧은 영상들과 일상적인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시장만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 경제가 활성화되진 않겠죠. 물론 소비자들도 함께 변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TV 광고나 잡지 홍보가 이 제품 홍보의 중심을 이뤘었다면 요즘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송출되는 커머셜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구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이야기, 또 진솔한 리뷰들이 우리 MZ세대와 젊은 세대에게는 좀 더 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란 씨, 앞서서도 여쭤봤는데 우리도 이제 좀 젊은 세대에 해당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TV에 나오는 커머셜보다 이 인플루언서 경제를 믿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란 씨는 어떤 게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네. 신뢰도 저희가 먼저 TV보다는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접하는 것조차도 이런 인플루언서 경제를 좀 더 많이 접할 것도 같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TV는 정말 대놓고 광고라면 이런 인플루언서 경제는 광고는 광고인데 실제 후기 같은 느낌이 더 맞아요. 들어서 네. 좀 더 신뢰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인플루언서들이 자기의 삶을 공유를 하면서 진실성 있는 매체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진행하는 광고 역시도 일상 속에 녹아드는 광고가 많은 만큼 우리 세란 씨가 언급해 주신 대로 진실성이 있고 좀 더 일상 리뷰에 가깝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효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인플루언서 경제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는 수백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효과는 판매 촉진입니다. 그야말로 판매를 정말 급속도로 이끌어 올린다는 건데 인플루언서들이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오랫동안 직접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화장품들이 이분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서 소비자들이 저 제품 정말 사용할 만한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제품들이 즉각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결과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 브랜드의 성장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정말 물량 공세로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 제품을 써보라고 권유를 했었다면 이제는 이 인플루언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규모 기업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좁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이 소규모 브랜드가 시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품을 제공해주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이렇게 광고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좀 팬이 많으신 유튜버 분들은 이 소규모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그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가 있는 걸 텐데요. 이렇게 작은 브랜드들이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이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팬들이 브랜드의 팬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브랜드가 단기간에 성장하기에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정말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제품이 유난히 더 믿음이 가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홍보하는 제품 한 번쯤은 구매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인플루언서 경제가 계속해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 인플루언서 경제에도 도전 과제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한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정성일 텐데요.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용해보고 좋아서 추천해주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다한 광고일 텐데요.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은 제품을 홍보하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콘텐츠만 계속해서 양산을 해내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이전에 일상적인 리뷰가 그립다, 이런 의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다면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나 씨는 이런 상황과 광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항상 전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도 광고 나오면 다 스킵을 하고 네. 싶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광고다라는 걸 보면 약간 거부감은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다라고 보여지면 스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광고,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제품은 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근데 많은 인플루언서가 또 광고를 하면 네. 그래도 좀 신뢰가 있나 싶어서 아. 또 사긴 하지만 네. 그래 너무 대놓고 광고를 너무 자주 한다 하면 그 인플루언서 좀 더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광고가 계속되게 되고 과다해지게 되면 인플루언서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를 주고 있는 만큼 세란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자주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자체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해진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주도하시는 기업들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인플루언서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드는 인플루언서 경제인데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플루언서들이 더욱더 신뢰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겠다, 이런 의무들이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조금씩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무엇인가 하면 팔로워 수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좀 더 특화된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유튜버인데 올리는 영상마다 10만 조회수를 기록을 한다면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는 해당을 할 수가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적은 구독자인 3만을 가지고 있는데 조회수가 3만이 항상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나의 구독자들은 내 영상을 꼭 챙겨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큰 메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보다 클 수도 있는 것인데요. 특정 커뮤니티나 특정 분야에서 팬층을 두텁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진정성 있는 홍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인플루언서의 발전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한 씨, 아무래도 이 인플루언서 분야에 대한 실망감과 또 좀 더 좋은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세요?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인플루언서. 네. 요즘 너무 많은 분야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네. 가장 수익을 보고 싶어 하니까 다양한 네. 재테크나 네. 경제나 이런 걸 좀 더 쉽게 알려주는 인플루언서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는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이정우 멘토님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세란 씨도 너무 인플루언서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만약에 세란 씨가 인플루언서 된다면 네. 어떤 분야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네. 그런 소통하는 인플루언서. 소통하는 인플루언서. 그럼 나중에 광고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어떤 좋네요. 광고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광고요? 네. 광고. 저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패션 쪽으로. 맞습니다. 우리 네, 세란 좋을 것 씨가 키도 크고 비율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델처럼 이런 패션 인플루언서도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인플루언서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다. 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봐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수민이 시간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계의 인플루언서 이정우 멘토님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세란시 시간에서 재미있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이너. 이번 시간은 정말 따끈따끈한 핫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에서는요. 실적 쇼크 그리고 정말 우리 기술 경쟁력 하락에 힘입어 위기설에 휩싸인 삼성전자와 이 삼성전자의 위기에 빠지는 우리 협력사 그리고 한국 경제까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민 씨, 오는 24일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또 10월에 실적 발표 굉장히 많았는데 네. 24일에는 SK하이닉스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우리 SK하이닉스가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올 3분기 잠적 실적으로 9조 1천억 원의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형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까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 수뇌부가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과 기술 경쟁력 우려 등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위기감을 저희도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수민 씨, 우리 네. 반도체 부문 1위는 단연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뒤처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이 또 엔비디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겨버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부진의 주요 배경은 HBM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네.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그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의 양극화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D램 메모리인데요. 이 D램은 예상보다 더딘 수요로 우리 가격과 출하량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수요가 견조하고 이익률 또한 D램보다 2배 이상 높은 우리 HBM은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우리 삼성전자는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리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5세대 납품을 또 단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점에서 우리 실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AI 서버 증가로 HBM 가격은 꾸준히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중에 우리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이런 점이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희비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SK 하이닉스의 독점 납품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I 시장 확대로 엔비디아의 HBM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계속해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겠다라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올해 HBM 납품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첫 선을 보일 HBM 6세대, HBM4 이것을 반전카드로 삼고요. 개발에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5세대 HBM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HBM3 이 납품은 늦은 측면이 있고 이런 신제품 개발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HBM은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이 빅테크들은 매년 새로운 신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내년에는 HBM4가 시장을 이끌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내년에 출시할 차세대 GPU 루빈에 HBM4 8개가 들어가고요. 2027년 출시한 루빈 울트라에는 HBM4가 12개나 들어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블랙웰의 HBM3E보다 더 많은 양의 HBM4가 필요한 텐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게 된다면 HBM3의 시장에서 못다한 실적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우리 HBM 개발팀을 신설하고 HBM4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납품 이전에 정말 또 하나의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HBM의 절친이죠. 우리 엔비디아가 아닌 AMD 이게 삼성전자의 절친인데요. 우리 위기의 삼성 HBM의 작은 호재 우리 AMD가 차세대 AI 가속기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에 이미 HBM을 납품하고 있던 만큼 새 활로를 통해 HBM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ABM 큰손, 우리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까지 통과한다면 바로 두 활로가 생기기 때문에 더 큰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AI 가속기는 AI 학습 추론의 필수적인 반도체 패키지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HBM을 붙여서 만들고 있는데요. AMD의 신제품은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인 H200과 비교해 2,800배 높은 메모리 용량과 1.3배 더 많은 대역 폭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우리 AMD 성능이 더 높은 이유는 바로 HBM이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AMD에 우리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게 된다면 또 많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HBM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많이 필요한 만큼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실적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의 위기 정말 곧 극복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HMD는 향후 4세대 AI 가속기 출시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MI350, 2026년에는 MI400을 잇따라 선보이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내놓을 새 AI 가속기 블랙웰 시리즈에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의 5세대 HBM을 이미 납품하고 있는 만큼 HMD의 이런 행보가 협력 관계인 삼성전자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텐데요. AMD가 가속기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경우 삼성전자 HBM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미 씨 이렇게 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 SK를 음. 계속 뒤쫓고 가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뒤처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정말 열심히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이 반도체가 좀 불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또 올해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15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AI 시대 본격화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HBM 시장에서는 SK가 점유율 53%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우위를 뺏겼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략적 우선순위와 협력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SK 하이닉스보다 HBM 개발에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전통 메모리 시장에서는 강자를 우위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새로운 개발에 약간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에 HBM이 보급되지 않아서 개발은 이르다라는 입장과 함께 개발을 중지하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 본격적으로 HBM 시장이 커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HBM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 엔비디아를 SK 하이닉스에 뺏긴 것도 정말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HBM을 둘러싼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 인텔이 생각이 났는데요. 반도체 거인이자 최초로 다우존스 지수에 가입했던 기술회사 우리 인텔. 최근 인텔 주가가 60% 가까이 급락하면서 올해 다우존스 편입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거인이자 반도체 황제였던 우리 인텔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미대선 이후 인텔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반도체 황제가 다른 반도체 기업에 인수될 때까지 정말 큰 위기가 펼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AI 모델이 가까운 미래에 출시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오픈 AI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이 이 인텔의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원인으로 인공지능 시장에서 정말 인텔이 10년 넘게 계속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텔의 오픈 AI가 있다면 우리 삼성전자는 HBM이다. 이렇게 둘이 평행선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우리 삼성전자는 세 가지의 호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우리 삼성전자에는 AMD라는 협력사가 있고요. 또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퀄 테스트는 진행하고 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우리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제품 HBM4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텔과 같은 길은 걷지 않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 위기설과 우리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과도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수민 씨 오늘 네. 어떠셨나요? 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란버핏의 이 핫이슈 정말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삼성전자가 이 희망을 정말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좀 하반기에는 내년 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텔이 아무래도 AI 모델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오픈 AI 투자를 놓치고 네. 우리 삼성전자도 HBM이 당장 납품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HBM 개발을 잠깐 중지했던 것이 이렇게 실적의 차이를 많이 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어떤 게 신제품일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 삼성전자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더본코리아의 백다방처럼 우리 한국 경제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아무래도 정말 큰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한 나라의 수출 실적이 하나의 기업의 매출 변화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분산 투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반도체도 사고 2차 전지도 사니까 반도체가 오르면 뭐 2차 전지가 떨어지고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떨어지면 얘로 웃고 얘로 떨어지면 얘로 웃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산 투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말 분산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또 정말 많은 포트폴리오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이런 호재를 반영해서 빨리 극복하길 바라며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